네, 안녕하십니까. 이문진입니다. 네, 저는 오늘 약간 학술적인 발표는 아니라고 보고요. 아이디어 차원에서 좀 이런 거를 우리가 고민해보면 좋지 않을까 해서 굳이 안 해도 되는데 발표 한번 해보겠다고 제가 신청을 했고요. 그래서 제목은 스키 교육 현장에서 활용되는 교수법 개선 방향 제안입니다. 그래서 부제가 있는데 부제 엔드라고 혹시 들어보신 분 계신가요? 네. 네. 들어보신 분이 제 수업을 들은 학생이 들었고요. 네. 저희 공동 연구자가 있는데 오늘 독감이 걸려서 부득이 참석을 못하셔서 너무 아쉽지만 제가 발표를 잘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제가 본격적인 발표에 앞서서 스키 안 타보신 분 계십니까? 난 단 한 번도 스키를 탄 적이 없다. 네, 없으시고 자 그러면 나는 스키를 꾸준히 타고 있다. 네, 번쩍 들어주십시오. 네. 네. 자, 제 연구가 여기서 시작됩니다. 다 타봤는데 꾸준히 타는 사람이 왜 이만큼밖에 없을까? 되게 재밌는데. 네, 그런 의문에서 제가 이제 연구를 시작했고, 여기 보시는 단어들, 뭐 스키를 한 번이라도 타보셨으면 익숙하실 텐데, 외향경, 그다음에 시선은 계곡을 보는 거야, 그렇죠? 그다음에 업다운이 중요하다. 힘줘, 그렇죠? 스키가 턴이 되려면 힘을 줘야 됩니다, 그죠? 그리고 더 앉아 이런 얘기를 많이 하고, 빨라지면 다운이 약해서 빨라지는 거야 라는 피드백을 주로 하고 있습니다. 이런 얘기 다 들어보셨죠? 스키 타셨으면? 네. 하고 계실 수도 있습니다. 네. 일단 스키 인구 변화를 본격적인 발표 앞서 살펴보면 스키 인구가 굉장히 가파른 성장을 했습니다. 90년대, 2000년대까지 굉장히 가파른 성장을 했었는데 이때 되게 유명한 학자가 논문을 하나 씁니다. 네. 전데요. 네. 제가 뭐라고 썼냐면 우리나라 스키 산업의 정점을 찍고 있고 이것은 위기로 인식해야 되는데 그런 위기의식이 없다. 그래서 앞으로 가파른 하락이 예상된다. 왜냐하면 구조적으로 좀 문제가 있다 했는데 진짜 논문 나오자마자 이렇게 통계가 바뀌어가지고 가파른 하락세를 탔고요. 그리고 코로나로 인해서 더 가파르게 떨어지는 걸 경험을 했습니다. 뭐 이런 뉴스가 쉽게 찾아볼 수 있고요. 17개에 이르던 스키장이 12개로 줄었다가 다시 13개로 돌아오긴 했는데 13개 스키장이 운영되고 있습니다. 자, 스키 인구의 감소는 단순히 생각하면 기존 인구가 참가를 계속하지 않을 때, 그렇죠? 새로운 인구가 투입되지 않을 때 감소합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스키 인구를 늘리고 싶다면 기존 인구가 계속 참여를 하게 만들어야 할 것이고 새로운 참여자들이 한번 해보면 계속 참여하게 만들 수 있는 방법이 필요합니다. 자, 그런 고민을 저만 하는 게 아니라 전 세계적으로 하고 있고 많은 기술자들이 스키 장비의 발전에 관심을 두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스키가 어렵기 때문에 스키를 더 쉽게 만들어야겠다라는 생각을 한 거고 그래서 뭐 과거 예전에 이동수단이었던 것이 우리 여가 활동으로 들어오면서 장비가 더 많이 발전을 했고 사실 과거 몇백 년 전부터 몇천 년 전부터 있었던 스키가 가장 최근에 와서 엄청난 발전을 합니다. 그래서 제가 최근에 했던 논문이 스키 장비 발전에 따른 스키 기술의 변화라는 연구를 했는데요. 거기서 이제 전문가들을 대상으로 어떤 핵심적인 변화가 있었냐를 물어봤더니 두 가지 변화를 찝었는데 첫 번째가 1964년에 플라스틱 부츠 개발이었습니다. 두 번째가 1994년에 카빈 스키의 도입이었습니다. 그래서 이 두 가지 특성이 우리 어떤 스키의 역사를 바꾸고 스키계를 바꿨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부츠가 원래 가죽 부츠였는데 이렇게 플라스틱 부츠가 됐고 이렇게 현대화된 부츠를 신고 있습니다. 그래서 요즘에는 다 이렇게 현대화된 부츠를 신고 있고요. 쉽게 생각하시면 가죽 부츠는 힘 전달하는데 효율적이지 않겠죠. 내가 움직여도 내 움직임이 그대로 전달되는 게 아니라 극히 일부만 스키에 전달이 됐습니다. 자, 스키가 이렇게 변했습니다. 사실 이전 스키도 있지만 우리가 흔히 말하는 컨벤셔널 노멀 스키, 옛날 스키고요. 그다음에 엘란, 아까 제가 말했던 혁신적인 변화를 가져온 카빙 스키, 그리고 이제 현대화된 스키인데요. 가장 큰 특징이 짧아지고 사이드 커브라는 것이 이렇게 굴곡이 옆에 들어갔다라는 것이 가장 큰 특징이라고 보실 수 있습니다. 자, 그래서 스트레이트 스키, 노멀 스키는 직진을 되게 잘하고 회전이 잘 안 됐습니다. 그리고 턴을 위해서는 꼬임과 열심히 제가 그 도구가 좋지 않다 보니까 열심히 여러 가지 운동을 해야 간신히 스키가 회전을 했는데 그에 비해서 카빙 스키는 시선만 돌려도 턴이 돌아갈 정도로 회전성이 좋아졌고 작은 동작을 통해서도 충분히 턴을 가능하게 만들어줬습니다. 그래서 타는 방식이 과거에는
스키의 힘을 유지할 수가 없기 때문에 짧은 시간만 힘을 유지할 수 있기 때문에 턴의 전반을 버리고 자유낙하를 한 다음에 후반에만 회전을 했는데 현대 스키에서는 처음부터 끝까지 스키를 휘게 만들 수 있기 때문에 타는 방식이 바뀌었습니다. 그래서 가속과 감속이 없고 일정한 스피드를 유지하는 방식으로 스키가 기술이 바뀌었습니다. 자, 장비가 변하니까 기술도 변했습니다. 그래서 여기 보시면 과거에 이제 스키에 대해서 교육을 받는 모습인데요. 무릎을 좀 유심히 보시면 무릎이 굉장히 꺾여 있는 걸 보실 수 있습니다. 그리고 몸이 비틀려 꼬여 있는 상태의 스킹을 타고요. 그래서 스킹의 실루엣이 이런 식으로 나타납니다. 그래서 턴이 진행하는데 바깥을 향해 있고 뭔가 꺾임이 많은 이런 스키를 탔습니다. 실제로 그 당시의 교본 제가 이제 자료를 찾았는데 이런 식으로 몸을 비틀어서 타는 방식을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 그런 스키가 아까 말씀드린 혁신적인 변화를 거치면서 현대화되면서 여기 보시면 한 가지 경향성이 뚜렷하게 보이는데 점점 신체의 정렬을 중요하게 생각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스키와 진행 방향과 내 신체를 정렬해서 가는 방식으로 바뀌면서 보시면 과거에는 비틀어져 있었다가 점점 스키랑 같은 방향을 향하는 뚜렷한 모습이 보이시고요. 이것을 위에서 보시면 이런 모습이 됩니다. 이게 가장 최근에 뭐 이제 월드컵 레이서들의 스킹 방식이 되었고, 그리고 경기 스키. 자, 우리는 이제 저희가 레이싱을 하는 건 아니기 때문에 이 경기 스키의 기술이 어떻게 인터스키로 넘어오느냐 이렇게 봤을 때 카빈 스키가 도입되면서 일반인과 선수들의 갭이 줄어들면서 스킹의 모습이 똑같이 나타나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그냥 단순히 생각하시면 정해진 곳을 통과해야 되는 것이 레이싱, 빠르게 통과해야 되는 게 레이싱, 내가 자유롭게 내려갈 수 있다면 인터라고 생각하시면 그 맥을 같이 한다고 보실 수 있습니다. 자, 그러면 제가 이제 두 가지 말씀드렸는데 장비가 변했고 기술이 변했습니다. 그럼 그걸 가르치는 방법이 변했느냐, 이것에서 이제 제 문제점이 시작됩니다. 사실 뭐 저 말고도 이런 고민을 하셨던 분이 2004년에 명지대에 두 분이 계시더라고요. 예. 그래서 사이드컷이 깊어진 스키가 보편화되었음에도 기존의 노멀 스키 지도법이 아직도 활용되고 있다. 2004년에 지적을 했고요. 제가 2022년에 썼던 논문에서 교수법 개선을 통해서 양질의 지도자를 양성하는 것이 우리나라 스키 문화 산업을 발전시키는 데 중요하다라고 제시를 했음에도 불구하고 사실 변하지 않았습니다. 예전에 제가 어렸을 때 배운 방식과 지금 현대 스키 교육 방식이 크게 바뀌지 않았다. 그것은 마치 뭐와 같냐면 자동차가 이제 수동 자동차를 주문하지 않으면 탈 수 없는 시대가 됐는데 운전 교습소에 가니까 수동하는 방법을 가르쳐 주는 겁니다. 사람들이 운전에 대해서 엄청 어렵게 느끼겠죠. 그냥 요즘에 발 올리면 가고 돌리면 도는데 클러치와 기아 변속을 하는 거죠. 자, 그래서 제가 이런 문제점을 사실 굉장히 오래, 사실 제가 이 발표를 하기까지 굉장히 오랜 시간, 약 15년간의 연구 이제 이거 요즘에 이제 꺼내놓고 있는데요. 스키 교육 현장에서 활용되는 교수법이 개선되어야 한다. 자, 현대 교수법의 이제 지금 현재 교수법의 문제는 현대 스키의 특성, 아까 말씀드렸던 회전성이 강하고 힘 전달이 용이한 스키의 특성이 전혀 반영되지 있지 않다. 그러다 보니까 아직까지 이게 최신 유튜브의 컨텐츠입니다. 최신 유튜브의 컨텐츠임에도 불구하고 이런 식으로 스쿼트를 해서 스키에 힘을 전달하는 방식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그 결과물로 그렇게 배운 사람들은 저렇게 스키를 타게 됩니다. 그래서 스키에는 크게 두 가지 힘이 있다고 얘기하는데 내력, 내가 사용하는 힘과 외부에서 자연히 주어지는 힘이 있습니다. 내력을 사용해서 탄다는 것이죠. 자, 그 다음에 기존의 운동 체계를 거스르는 조작을 가르칩니다. 자, 여러분 걸어가실 때 내가 절로 가고 싶으면 이쪽을 보셔야 되죠. 이렇게 보고 가시는 분 계시나요? 안 계실 겁니다. 그죠? 예. 모든 운동에서 저희는 내가 갈 곳을 바라보는 방식으로 하고 있고, 여기 보시는 중심 이동이 똑같이 나타나는 오토바이, 인라인 스케이트, 자전거 모두 어떻게 됩니까? 내가 갈 곳을 바라보는 식으로 움직입니다. 이것은 나중에 말씀드리겠지만 역학적으로, 생리학적으로 이렇게 되어 있기 때문에 이렇게 움직여야 하지만 현대 스키에서는 바깥쪽을 바라보거나 계곡 쪽을 바라보라고 고정된 시선을 요구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흔히 말하는 외향이라는 동작, 이런 과거에 아까 보셨지만 과거에 스키가 너무 안 돌아가니까 억지로 돌리기 위한 동작을 현대 스키에 적용해서 가르친다. 이런 문제. 자, 그리고
시범을, 그런 결과물로 이런 콘텐츠가 나오고, 이렇게 실제로 스키를 타는 사람들을 굉장히 많이 보실 수 있습니다. 보시면, 불필요하게 굉장히 앉아있고, 굉장히 부자연스럽게 턴의 바깥쪽을 바라보고 있는 모습. 예. 자. 우리는 이제 외환경이란 말에 문제점이 발생해서 제가 추후에 후속 연구로 이제 언어에 대한 어떤 그 스키에서 활용되고 있는 용어들의 문제점을 또 논문을 준비하고 있는데, 그럼 추후에 뭐 다른 주제니까 발표하도록 하고요. 그 다음에 이제 가장 제가 핵심적으로 본 것은 우리의 운동을 가르치는 방식입니다. 스키를 배울 때 우리는 시범을 통해서 형태와 동작 중심으로 교육을 받습니다. 자, 형태, 동작 중심의 교육의 문제점은 이렇습니다. 스키는 아까 드린 내력, 내가 사용하는 힘과 자연에서 오는 힘을 합쳐서 사용하게 되는데, 과거와 달리 현대 스키에서는 외력의 크기가 엄청나게 커집니다. 좀 이따 다시 설명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제3자가 관찰하는 입장에서는 내가 하는 동작과 실제 나타나는 동작이 완전 다른데도 불구하고 우리는 동작을 보여주고 가르칩니다. 그러다 보니까 내가 해야 되는 것과 되어지는 것을 구분하지 못하면 초보자로서는 굉장히 이상한 동작을 하게 만들어져 있는 것입니다. 자, 예를 들어 드리겠습니다. 자, 여기 완성된 스키어가 있습니다. 자, 이 사람을 보고, 아, 스키는 안쪽으로 기울이고 타는 거구나 라고 생각하고 이렇게 타게 됩니다. 자, 여기서 가장 큰 문제는 뭐냐면, 스키는 두 개의 스키가 있기 때문에 바깥쪽 스키에 체중이 실려야 하고 바깥쪽 스키가 휘어야 되는데, 핵심적인 동작에서 봤을 때, 힘의 방향을 봤을 때 보이시나요? 동작이 완전 다른 동작이 됩니다. 안쪽 사람, 그러니까 완성된 스키어는 최대한 바깥쪽으로 체중을 싣기 위해서 각도를 꺾는 동작을 하고 있는데, 겉으로 나타나는 실루엣은 안쪽으로 기울어지니까 그걸 보고 따라하는 피교육자는 안쪽으로 기울이는 현상이 나타나는 겁니다. 반대로 스키를 타는 거죠. 자, 또 문제는 여기 있습니다. 우리가 흔히 스노우플라워 A에서 다리를 가지런히 모은 상태를 우리가 흔히 말하는 외향경의 완성 형태라고 봅니다. 그래서 이것을 적절한 외향이라고 부르고 있는데, 그러다 보니까 과거 교본에 이렇게 외향, 외경 이런 단어를 굳이 넣어놨습니다. 자, 이걸 읽는 독자는 어떻게 생각하냐면, 외향은 하는 거구나 라고 생각을 하게 됩니다. 자, 두 개씩가 나란히 원을 만들면서 돕니다. 바깥 원이 더 크겠죠. 그래서 당연히 더 많은 거리를 움직여야 합니다. 우리가 400m 트랙을 틀 때 계단식 스타트라는 것을 한 이유는 바깥쪽에서 도는 사람이 더 많은 거리를 뛰어야 되기 때문에 그 어드밴티지를 주는 거죠. 자, 그럼 우리는 노력하지 않아도 이 자세를 되어 있습니다. 이해 가시나요? 내가 가만히 있어도 바깥쪽 스키는 점점 뒤로 처질 것이고 내 몸은 비틀어지게 되어 있는데, 나는 가만히 있어도 되는 자세인데 사람들한테 뭐라고 했습니까? 외향을 하면 돌아갑니다. 과도한 데서 아까가 나오는 거죠. 그래서 저는 역발상을 했습니다. 어떻게 하면 스키랑 최대한 같이 움직이고 빨리 움직일 수 있느냐, 바깥 스키를 먼저 보내는 노력을 하느냐. 그래서 우습지만 장풍 동작이라는 콘텐츠를 만들어서 했습니다. 장풍처럼 바깥 스키와 내 팔을 나란히 만드세요. 자, 이 콘텐츠가 굉장히 대박이 난 콘텐츠 중에 하나인데, 자, 이 결과물이 이렇게 실루엣이 나옵니다. 자, 이 결과물과 아까 완성된 스키의 폼을 보시면 정확하게 일치하는 것을 보실 수 있습니다. 자, 교수법의 발전 방향 어떤 쪽으로 가야 되냐? 자, 아까 앞에서 제가 두 가지 측면 중에 이제 교수법의 발전 방향이 어떻게 돼야 되느냐를 이제 설명드렸는데, 두 가지 방향을 제가 정리를 했습니다. 그래서 첫 번째, 기술적 측면의 발전 방향. 세 가지로 구성을 했는데요. 첫 번째, 현대 스키의 특성. 아까 말씀드린 사이드 커브라는 것이 생겨서 현대 스키는 세우면 돌아갑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사이드 커브를 이용한 스킹을 이해시키고 그것을 체계로 기술을 가르쳐야 합니다. 두 번째,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사이드 커브를 이용하면서 현대 스키는 굉장히 빨라졌습니다. 그래서 빨라짐으로써 외력이 크게 작용하게 됐고, 내가 쓰는 힘보다 외력의 크기가 훨씬 더 커졌기 때문에 외력을 이용한 스킹을 가르쳐야 합니다. 자, 원심력. 우리가 외력의 대표적인 공식, 그러니까 원심력이 외력에서 가장 큰 힘이라고 사용하는데요. 스키에서 가장 중요한 외력이고, 이 원심력의 공식을 보시면 R분의 mv 제곱입니다. 속도의 제곱으로 비례한다. 비례가 아니라 제곱으로 비례합니다. 그래서 속도가 빨라짐에 따라 원심력의 크기가 어마어마하게 커지고요. 원심력의 크기가 커지면 회전 반경이 줄어듭니다. 그러면 R이 줄어들면서 원심력은 더 커집니다.
그러니까 약 3배의 효과가 나는 거죠. 속도가 빨라지면. 세제곱의 효과가 나는 겁니다. 그러니까 원심력이 커지는 것이 엄청나게 빠른 외력을 만들어준다. 커진 외력을 만들어준다. 그러면 우리는 이 외력을 활용하는 방법을 가르쳐 줘야지 내력을 이용해서 스키 타는 법을 가르치면 안 됩니다. 자, 세 번째.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키네틱 체인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키네틱 체인은 뭐냐면 우리가 던지기 동작을 할 때 투수가 왜 옆으로 씁니까? 내가 하체부터 힘을 써서 바깥 최말단, 근위에서 시작해서 원위로 시작하는 어떤 가속 효과를 내기 위해서입니다. 우리가 어떤 라켓 운동을 하거나 모든 운동을 할 때 키네틱 체인을 활용해서 운동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체부터 움직이고, 자, 반대로 생각하면 스키는 바깥으로 스키를 스윙하는 동작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가장 스키에서 먼 시선부터 가고 체계적으로 돌아가면 자연스럽게 턴이 이루어지고, 자, 여러분들이 한 발로 선 상태에서 시선을 안쪽으로 돌리시면 발바닥 안쪽에 체중이 가고요. 한 발로 선 상태에서 바깥을 보시면 흔히 말하는 외항을 하시면 스키가 풀립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턴을 하기 위해서는 내향을 해야 되고 안쪽을 봐야 하고 턴을 마무리해서 다음 턴을 가기 위해선 바깥쪽을 봐야 하고 그런 원리가 아까 보신 시선의 원리고 모든 자전거나 여러분의 일상생활에서 다 그렇게 하고 계십니다. 그러니까 우리의 뇌 구조도 그렇게 되어 있고 그래서 우리는 이런 방식을 그대로 이용해서 가르치면 스키가 굉장히 쉬워질 수 있습니다.